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먼저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를 주제로 이제 9번째 강연을 진행할 황준하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초와 유형을 설명드리고,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페이먼트 프로세스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마켓과 레귤레이션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현재 마켓 구조를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 규제 및 법제화 과정과 시장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젝트와 장단점, 그리고 전망입니다. 주요 스테이블 코인의 페이먼트 사례를 살펴보고, 장단점과 리스크 보완책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미래 전망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 후 발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네, 그럼 일단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름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 즉 이제 가격이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달러, 유로, 엔화 등과 같은 법정 화폐나 혹은 금, 국채와 같은 실물 자산의 1대1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된 블록체인 기반 토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USDC라는 이 스테이블 코인은 1코인이 항상 1달러로 교환될 수 있도록 준비금이 뒷받침되는데요. 이 덕분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크게 막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안정적인 가치 저장이나 이동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정성 덕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뭐 암호화폐나 자산이 아니라 블록체인 네트워크 전체에서 결제나 정산 레이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소에서 다른 암호화폐를 사고 팔 때의 편의 수단으로 쓰였고, 요즘은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 서비스의 기본 결제 단위로도 빠르게 퍼졌습니다. 또한 해외 송금에서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 이제 빠르고 저렴하게 돈을 보낼 수 있고, 리테일 결제에서도 뭐 온라인 쇼핑 혹은 뭐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제 B2B 정산, 즉 기업 간 대규모 결제에서도 뭐 안정성과 투명성 덕분에 도입 논의가 지금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결제 부문과의 연관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는지 크게 세 가지 주요 유형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유형 구조에서는 법정 화폐 담보형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뭐 USDT, USDC, 그리고 PYUSD 같은 코인들이 있죠. 이 유형의 특징은 발행사가 실제로 현금이나 단기 국채 같은 안전한 자산을 100%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사용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발행사로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같은 가치의 달러로 교환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투명성입니다. 준비금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충분한지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냐가 핵심인데, 예를 들어 USDC 같은 경우는 매월 제3의 이제 감사기관이 보증을 하고, 또 항상 주간 리포트를 통해서 준비 자산 내역을 공개하면서 신뢰를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암호자산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이가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 자산을 과잉 담보로 예치하고 그 위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합니다. 여기서는 중앙 발행사가 아니라 이제 프로토콜이 자동으로 담보를 관리하고,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청산이 일어나는데요. 이 구조 덕분에 탈중앙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담보를 잡고 있는 암호 자산 자체의 가격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청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담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 알고리즘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준비 자산을 따로 보유하지 않고 공급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달러나 특정 자산에 이제 패깅을 맞추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마 이제 순수 알고리즘형 모델은 역사적으로 붕괴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 완전한 알고리즘 방식보다는 준비 자산과 알고리즘을 혼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구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신뢰 확보 방식이나 탈주황성 수준, 그리고 안정성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포인트, 즉 이제 실제 결제 환경에서
얘네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고려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결제 파이프라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결제는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지갑과 결제 SDK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발생한 결제 요청은 가맹점 프로세서, 예를 들어 스트라이프 같은 결제 서비스 제공자를 거쳐서 온체인에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이 이제 보통 수초에서 한 수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전통적인 카드 결제와 비교했을 때 정산 지연과 이제 수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인 입장에서는 자금 회수 속도도 빨라지고 비용 부담도 줄어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제 멀티체인 상호 운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블록체인 하나에만 갇혀 있지 않고 여러 네트워크 간의 전송이 가능해야 하는데요. 이때 단순히 브릿지를 통해서 자산을 잠그고 포장을 하는 방식은 보안 리스크가 좀 크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은 이제 USDC의 CCTP나 체인링크의 이제 CCIP와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토큰을 한 체인에서 소각하고 다른 체인에서 새로 발행하는 방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이 이제 브릿지 해킹 위험을 줄이고 훨씬 안전한 상호 운영성을 제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본질적인 강점인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점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조건부로 지급하고 뭐 에스크로나 혹은 심지어 분할 결제까지 자동화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서비스에서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이제 자동으로 대금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 여러 파트너에게 동시에 분배 지급을 실행한다든가 하는 기능이 가능하죠. 이런 부분은 사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구현이 되게 까다로운 영역인데, 블록체인 기반 결제에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지원되는 어떤 네이티브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컴플라이언스 부분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으려면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규제 준수가 필수적입니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FATF 트래블 룰인데요. 송금시 뭐 발신인과 수신인의 신원 정보가 투명하게 전송되어야 하고, KYC와 AML 규정 같은 것도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각국에서 이러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고 있어서 단순히 기술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규제 준수 능력이 스테이블 코인 설계의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주목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24시간 7일 실시간 정산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기존 카드 결제나 은행을 통한 국경 간의 송금은 정산까지 좀 오래 걸리고 그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특히 B2B 거래나 해외 송금에서는 이 지연이 꽤나 크게 느껴지는데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바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정산 지연 자체가 짧아지고 수수료도 훨씬 낮아집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회전율이 빨라지고 개인에게도 보다 빠른 송금 경험을 제공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글로벌 상호 운용성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정 국가나 은행 영업 시간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만 연결되어 있다면 국경을 넘는 결제도 수분에서 수초 안에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지리적 제약이나 시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나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래머블 결제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단순한 돈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라는 점에서 큰 차별성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면 조건부 지급, 자동 정산, 구독 결제 같은 기능을 네이티브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콘텐츠 구독료를 매월 자동으로 지불을 하거나 뭐 프로젝트 마일스톤이 달성될 때마다 대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구조를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복잡한 중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블록체인에서는 그냥 코드로 바로 실행이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웹2 결제 시스템이 가진 높은 수수료와 느린 정산, 또 국경과 영업시간의 제약, 그리고 이제 제한적인 기능성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정화폐 담보형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형태라고 하죠. 달러나 유로 같은 실제 화폐를 준비금으로 예치해두고 그만큼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방식입니다. 사용자는 발행사에 이 토큰을 언제든지 같은 가치의 법정 화폐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USDT와 USDC가 있죠. 쉽게 말하면 이제 디지털 달러라고 부르는 모델인데, 이 법정 화폐 담보형의 핵심은 준비금 투명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USDC 같은 경우에는 뭐 매월 제3자 기관의 검증과 주간 리포트를 거쳐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호자산 담보형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법정화폐 대신에 이더리움 같은 암호자산을 담보로 예치하고 그 위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이 특징은 담보가 초과 예치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100달러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150달러 정도 어치의 뭐 암호 자산을 넣어야 되는 시기죠. 이렇게 과잉 담보 구조를 갖추는 이유는 이 암호 자산의 큰 가격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담보 가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청산이 이루어져 시스템이 유지가 됩니다. 이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다이인데, 이 방식은 탈중앙화가 잘 구현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담보 자산이 이제 불안정하면 청산 리스크가 따른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자산 참조형, 흔히 이제 Asset Referenced ART 토큰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이제 단일 통화에만 의존을 하지 않고 여러 법정 화폐나 원자재, 예를 들어서 뭐 달러, 유로, 금 같은 거를 묶어서 이제 기초 자산으로 삼는 방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시로 뭐 50% 해당 토큰의 50%는 달러, 뭐 30%는 유로, 뭐 20%는 금, 이런 식으로 이제 복수 자산에 기반한 토큰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단일 통화 리스크를 분산을 시킬 수가 있고 글로벌 환경에서 활용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화폐 가치가 흔들려도 전체 바스켓 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신뢰 확보가 일단 어렵고 규제 부담도 크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유럽연합의 미카 규제 같은 복수자산 참조형을 별도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여기서는 별도의 담보 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공급량을 조절하는 알고리즘과 뭐 스마트 컨트랙트 메커니즘을 통해서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혁신적인데 실제로 안정성 문제로 인해 실패 사례가 되게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테라 루나 사태를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순수 알고리즘형보다는 준비 자산과 알고리즘을 혼합한 형태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각각의 설계 방식은 뭐 안정성, 탈중앙성, 신뢰성이라는 서로 다른 큰 목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다양한 형태의 타입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의 구조와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각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단 첫 번째로는 온램프입니다. 이 1단계는 여기서 사용자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세계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법정 화폐로 결제를 진행을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USDC나 USDT 같은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해서 바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규제상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구매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국내 거래소에 원화를 입금한 후에 입금한 원화로 테더를 구매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른 암호 자산을 구매한 후에 원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매한 스테이블 코인은 바로 사용자의 지갑에 입금이 되는데요. 이 순간부터 사용자는 자기 지갑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보유를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결제나 송금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납니다.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과 블록체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올램프라는 표현을 쓰고요. 사용자가 이제 손쉽게 스테이블 코인을 확보할 수 있어야 결제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결제 요청입니다. 이 올램프를 통해서 사용자의 지갑에 스테이블 코인이 준비되면 이제 결제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그 출발점이 바로 결제 요청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사용자가 마주하는 게 이제 결제 인터페이스인데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혹은 이제 매장에서 뭐 QR 코드를 제시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뭐 웹 체크아웃 화면을 제공함으로써 혹은 이제 더 기술적으로는 API나 SDK를 통해서 자동으로 결제 화면이 호출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사용자가 해야 될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결제 금액을 확인합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는 달러 기준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환율에 따라 실시간으로 환산이 되죠.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이용할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같은 다양한 네트워크 옵션이 제공이 되죠. 각 네트워크마다 속도와 수수료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는 본인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용할 스테이블 코인을 선택을 합니다. 본인이 보유한 뭐 USDC나 뭐 DT나 아니면 바이 같은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죠. 이 세 단계를 거치면 결제 요청이 확정이 되고 이제 네트워크 상에서 토큰 전송이 진행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네트워크 전송입니다. 이제 결제 요청이 완료가 되면 실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전송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여긴 주요 네 가지 주요 절차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트랜잭션 생성입니다. 이 사용자가 선택한 금액, 네트워크, 스테이블 코인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컨트랙트가 호출이 되고 이 거래 요청이 하나의 트랜잭션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는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단계인데요. 이 생성된 트랜잭션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노드들의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이 먼저 멤풀이라는 대기 공간에 들어가 검증을 기다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블록 포함 단계입니다. 이 작업 증명 체인에서의 마이너나 아니면 지분 증명 체인에서의 검증자가 이 트랜잭션을 검증을 하고 새로운 블록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수수료 수준이나 이제 뭐 네트워크 혼잡도에 따라 해당 트랜잭션이 처리되는 속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로는 최종성 확보 단계입니다. 이 블록에 포함된 뒤에도 이게 바로 컨펌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컨펌이 누적되어야 이제 거래가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인 이제 파이널라이제이션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체인마다 파이널라이제이션에 도달하는 속도가 다르긴 한데 보통 몇 초에서 몇 분 정도면 결제가 완전히 확정이 됩니다. 이 3단계에서는 우리가 전통 금융에서 카드 승인 요청을 하고 승인이 완료가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랑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단지 여기서는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거래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면 상인의 지갑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입금이 되겠죠. 이 단계가 이제 수납 단계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블록체인 장점은 자동 분배 로직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한 지갑에 돈이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입금을 받는 사람이 미리 정해둔 규칙에 따라서 자금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트워크 수수료를 제외하고 입금된 금액 중에 계약되어 있는 상황에 따라서 파트너나 공급자에게 뭐 수익을 자동으로 분배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트레저리 지갑에 보관하는 식의 프로세스를 본인이 사전에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로 실행되기 때문에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자금 흐름을 통합 관리 도구를 통해서 한눈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프로딩인데요. 상인이 스테이블 코인을 수납을 한 뒤에 이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다음 과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블록체인상의 스테이블 코인을 다시 현금 세계나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은행 계좌 한정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즉시 법정 화폐로 교환을 하고 상인의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카드 결제 대비 정산 지연이 짧고 송금은 실시간 혹은 수분의 정산으로 빠르게 처리되기 때문에 현금화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직관적인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트레저리 보유인데요. 받은 스테이블 코인을 바로 환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보유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본인이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를 해서 이자 수익이나 유동성 공급 보상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서 재무 운용 자산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래소 전송인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중앙화 거래소로 옮겨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다른 암호 자산으로 교환을 하거나 다양한 페어에서 거래를 이어갈 수 있죠. 24시간 365일 열려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공간 제약 없이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프로딩 단계는 상인에게 이제 현금화를 할지 보관을 할지 아니면 다른 자산으로 운용을 할지 이 세 가지 전략적인 선택지를 제공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정산과 회계 처리인데요. 블록체인 상에서 모든 거래는 이제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영수증 형태의 트랜잭션 리시트가 남기 때문에 이 자체가 전통 결제에서의 영수증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업 운영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단순히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데요. 회계 시스템과 연동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뭐 매출이나 세금, 뭐 환율 변동, 비용 처리 같은 요소를 기존 재무 관리 체계와 통합을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때 좀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회계 ERP 시스템이 퀵북스, 제로, 그리고 SAP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퀵북스 같은 경우는 주로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회계 솔루션으로 ERP 기능과 실시간 동기화가 강점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내역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장부에 반영이 되어서 소규모 팀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로는 클라우드 기반이라 글로벌 스타트업과 사스 기업들이 많이 쓰는데요. API 친화적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결제 데이터를 쉽게 연동해서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SAP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 데이터를 글로벌 법인별로 정산을 하고
뭐 세금이나 재무 보호까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제 블록체인에서 시작된 결제는 마지막에 이런 회계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야 기업 운영에 온전히 녹아들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온체인 투명성과 오프체인 회계 관리가 맞물려져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실질적인 비즈니스 인프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온램프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정산 회계 처리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완결된 라이프 사이클이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 단계에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현황과 글로벌 성장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오늘 찍은 자료입니다. 2025년 9월 17일 기준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총 시가총액은 약 2,904억 달러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도 약 40억 달러 이상 증가를 했는데요. 또한 여기서 이제 보면 USDT의 시장 지배력이 58.8%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월간 거래량을 보면 2025년 8월 기준으로 약 3조 달러 수준인데요. 이는 이제 전 월인 7월 기준으로 약 93% 증가한 수치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투자 수단을 넘어서 실제로 이제 현재 도매 소매 결제나 뭐 머천트 매출 정산, 크로스 보딩 결제 등 실물 경제에서의 활용 비중이 확실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역별 활용 차이인데요. 신흥국, 뭐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사실상 디지털 달러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고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 상황에서 본인이 가진 자산을 방어하기 위한 안전한 수단으로 선택이 되고 있고, 반면 이제 선진국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 기업의 트레저리 관리나 뭐 직원의 월급 지급, 뭐 글로벌 B2B 크로스보더 결제뿐만 아니라 뭐 NFT나 다양한 게임 아이템 구매 같은 실물 결제 영역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신흥국에서는 가치 저장 수단,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혁신적 금융 인프라라는 성격으로 현재 스테이블 코인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과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볼 건데요. 첫 번째 그림이 이제 테더입니다. USDT 테더라고 하고 시가총액이 약 1,709억 달러로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USDT가 사실상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의 기본 결제 단위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거래소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매매할 때, 혹은 디파이에서 유동성을 공급할 때, 뭐 국경을 넘는 송금 같은 걸 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토큰입니다. 강점이 명확한데요. 압도적인 유동성을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 효과도 좋습니다. 전 세계 모든 거래소랑 지갑, 결제 서비스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외부성을 가장 크게 가진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준비 자산 투명성 논란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발행사인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준비금의 안정성과 공시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에서는 계속 1달러 패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없으면 안 되는 디지털 달러라는 위치를 붙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USDC, 서클에서 발생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시가총액이 약 731억 달러로 테더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이 USDC의 특징은 무엇보다 이제 규제 친화성과 신뢰성인데요. 이 발행사인 서클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규제 프레임워크를 적극적으로 따르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의 미카 규제에도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있고, 투명한 회계 감사와 준비금 공시를 꾸준히 제공하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스트라이프나 비자 같은 글로벌 대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면서 기관 투자자와 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채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죠. 이제 테더가 시장성으로 1위를 유지한다면 USDC는 제도권 금융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클린한 디지털 달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이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USDE 에테나 프로젝트인데요. 이 시가총액은 약 135억 달러로 단기간에 상위권에 안착을 했습니다. 이 USDE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안정된 결제 수단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인데요. 사용자가 USDE를 보유하거나 예치하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공하기 때문에 결제와 동시에 자산 운용 수단으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다이인데요. 시가총액은 약 51억 달러로 다른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는 좀 작지만 의미가 남다른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다이는 메이커 다오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에 중앙 발행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이제 탈중앙화된 스테이블 코인의 대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 같은 암호 자산을 초과 담보로 잡고 발행이 되고요.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이하로 떨어지면 자동 청산 메커니즘이 작동을 합니다. 이처럼 이제 다이는 가장 안전한 법정 화폐 담보형은 아니지만 가장 좀 철학적으로 일관된 탈중앙형 모델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카이 달러인데요. 스카이 달러는 시가총액 약 46억 달러로 신흥 스테이블 코인 중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규모나 인지도 면에서는 뭐 테더와 서클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신흥국 시장과 특정 결제 인프라에서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송금이랑 지역 특화 서비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기존 강자들이 놓치고 있는 틈새 시장 전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실험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5억 달러 단위를 넘어선 이후부터 점점 더 많은 거래소랑 지갑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성공적으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 수 있다면 중견급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여전하게 USDT와 USDC의 양강 구도가 뚜렷한데요. 하지만 USDE 같은 신흥 수익형 모델이나 뭐 다이 같은 탈중앙 네이티브 모델, 스카이 달러 같은 신흥 프로젝트가 새로운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즉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단순히 디지털 달러에서 다양한 기능과 철학을 담은 화폐 레이어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각국의 규제와 제도화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각국 정부와 규제기관이 발행 조건, 준비금 요건, 뭐 상환 의무 등을 규칙적으로 규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EU입니다. 2025년 7월부터 이제 본격 시행되는 미카 규제는 세계 최초의 이제 종합 암호자산 규율 체계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이제 미국은 2025년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액트가 핵심인데 이 법은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 기관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반드시 연방 등록제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제도가 이제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뒤에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제 이미 2023년에 개정된 결제 서비스법을 통해서 제도화에 나섰는데요. 은행, 신탁회사, 뭐 자금 이체업자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고 준비금은 반드시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상환은 이제 지연 없이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JPY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 예금과 동일하게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본의 시장 구조는 금융기관 중심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은 글로벌 발행 허브를 지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라이선스제와 특별 조례를 도입해서 다양한 법정 화폐, 페그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서비스 기관만 마찬가지로 발행을 할 수 있고 담보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홍콩 달러로 환매가 가능하고 HSBC와 같은 대형 은행과 통신사들이 협력에 나서고 있어서 홍콩은 현재 아시아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치 허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이제 2023년에 MAS가 발표한 스테이블 코인 규정이 적용 중인데요. 싱가포르 달러뿐만 아니라 G10 주요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허용을 하되 반드시 이제 현지 법인이 발행을 해야 합니다. 준비금은 100%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을 해야 하고 5영업일 내에 이제 환매 의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현재 테스트넷 기반의 혁신 실험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엄격한 금융 감독과 연동해서 안정성과 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본토에는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공식적으로는 이제 DCEP라고 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을 하면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전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발행도 유통도 불어대고 있고 OTC나 민간 시장이 철저하게 차단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은 이제 2024년부터 FCA 주도의 1단계 규율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발행은 이제 FCA 허가를 받은 기관만 가능하고 법정 화폐 페그 토큰만 허용이 됩니다. 유동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 기준을 요구하며 신속한 상환 의무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특징은 이제 EU나 미국보다 조금 더 유연한 단계별 도입이라는 점인데요.
또한 이제 EU랑 미국과 규제 조율을 시도하면서 현재 글로벌 경합성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2025년에 시행 예정인 결제 토큰법에 따라서 현지 법인만 발행을 할 수 있고 반드시 법정 통화 페그 토큰이어야 합니다. 준비금이 이제 현금 담보나 에스크로 계좌로 보관을 해야 하고 1영업일 내에 상환 의무가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두바이 당국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중앙은행 감독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알고리즘형이나 프라이버시형 토큰은 명확하게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결제 수단만 허용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국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특징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좀 더 큰 그림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규제 시행 시점을 보면 대부분이 이제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집중이 되어 있죠. 이후에 미카나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일본의 결제 서비스법 개정 같은 사실상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글로벌 규율 체계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허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유형을 보면 거의 모든 국가가 법정 화폐 페그 기반의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유로 기반, 일본은 엔화,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달러와 G10 통화, 미국은 달러 기반 중심으로 관리하는 흐름이죠. 반대로 이제 중국은 아예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차단을 하고 디지털 위안화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소비자 보호와 AML KYC입니다. 미국은 특히 이제 AML KYC 요건을 대폭 강화를 했고 유럽도 발행사 광고 마케팅까지 규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부분이 적시 상환권이죠. 미국은 1영업일, 일본은 즉시, 싱가포르는 5영업일, UAE도 1영업일 이내에 환매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언제든지 안전하게 법정 화폐로 되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현재 글로벌 공통 기준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준비 자산과 감사인데요. EU의 미카는 준비금의 30% 이상을 은행에 예치하도록 했고 미국은 이제 매월 외부 감사를 의무화했죠. 일본과 싱가포르는 아예 저위험 고유동성 자산만 인정을 하고 100% 완전 준비금을 요구를 합니다. 즉 준비 자산과 감사 투명성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현재 굳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준들이 확산이 되면서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국경 간 거래에서 더욱 신뢰성을 확보하게 되고 동시에 시장 집중화도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전 세계가 결제형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의 금융 인프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현재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했던 지니어스 액트와 미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정식 명칭은 Guaranteeing Essential Non-Bank Issuers of USD Stablecoins Act입니다. 이 법은 이제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 포괄 규제 법안으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핵심 규정을 보면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 기업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연방 등록제를 거쳐야 하고 발행할 때는 100% 완전 담보를 유지해야 하며 안전한 커스터디 구조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사용자가 원하면 1영업일 이내에 상환을 해줘야 하고 매월 외부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AML이나 KYC 강화를 통해서 소비자 보호를 전면에 둔 게 특징입니다. 이 법이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서 스트라이프나 페이팔, 테더와 같은 이제 빅테크와 메이저 발행사들이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지니어스 액트는 민간 기업의 중심의 달러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큰 이제 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유럽연합의 미카, 정식 명칭은 이제 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인데요. 미카는 세계 최초의 종합 암호화 자산 규제 체계로 유럽의 단일 규율을 표준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카에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크게 전자화폐 토큰과 자산 참조 토큰, 아까 말했던 ART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발행은 이제 은행이나 전자화폐 기관만 할 수 있고 100% 완전 준비금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준비금의 30% 이상을 반드시 은행에 예치해야 하며 사용자 상환권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요. 아직 세부적인 환매 방식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언제든지 법정 화폐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을 해야 합니다. 이 미카는 이제 또 광고와 시장 라이선스를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중 일부는 이제 유럽 내에서 상장에 제한되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이에 반해서 EUR이나 ST-EUR 같은 유로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확산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는 민간이나 빅테크 중심으로 규제 준수형 생태계를 확장을 하는 성격이 강하고 EU의 미카는 이제 은행 금융기관 중심의 안정성과 규제 일관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제도 모두 공통적으로 뭐 안전 준비금이나 상환권이나 감사 투명성을 이제 핵심 원칙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규율의 사실상 표준이 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법안으로 인해서 최근 시장의 흐름과 동향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로 인한 최근 동향을 보자면 가장 큰 뉴스가 이제 바로 테더의 USA 테더 출시 발표죠. 2025년 9월에 테더가 지니어스 액트의 규정에 맞춘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토큰이 이제 완전 담보 구조와 커스터디 체계를 갖춘 말 그대로 규제 친화형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여기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완전 담보 구조라는 완전 담보 구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발행된 토큰 한 개마다 동일한 가치를 지닌 현금이나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이 100% 뒷받침을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제 언제든지 1달러를 교환을 할 수 있다는 신뢰를 제도적으로 확보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커스터디 체계에서 커스터디는 안전한 보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이제 토큰 발행사가 직접 돈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고 있는 은행이나 전문 스탁 기관이 준비금을 대신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발행사 자체의 리스크도 줄어들고 투자자나 이용자 입장에서도 더 투명하고 안전한 구조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제 완전 담보와 커스터디 체계를 결합함으로써 USA 테더는 규제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현재 진행 중입니다. 또한 이 지니어스 액트를 기반으로 스트라이프나 페이팔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 지니어스 액트 자체가 민간 기업과 빅테크 중심의 시장 확대를 촉발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 반응에도 영향이 있었죠.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상장 기업이 신뢰도와 주가가 동반 상승했는데 이 지니어스 액트가 상원에서 통과된 날에 단 몇 시간 만에 코인베이스는 한 16% 상승을 했고 서클은 약 33%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적 확산인 즉 달러라이제이션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유럽연합의 미카 관련 뉴스와 시장 동향인데요.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미카가 스테이블 코인을 EMT, ART 세 개로 정식 분류를 하게 되면서 유럽 단일 규율을 확립을 했습니다. 이 시장 반응을 보면 유럽 스타트업들의 부담이 좀 크게 늘고 있는데 거의 한 40% 이상의 기업이 준수 비용 증가를 예상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연간 수백만 달러 수준의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카 준수형 토큰이 이미 유럽 내에서 크로스보더 결제의 4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이제 주목할 만한 점은 정책 변화인데 유럽 중앙은행이 디지털 유로 프로젝트를 기존 CBDC 모델에서 조금씩 바꿔서 스테이블 코인 유사 모델로 조정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입니다. 즉 이제 미카가 단순히 민간 토큰만이 아니라 중앙은행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는 민간 주도와 빅테크 중심의 시장 확대를 이제 유럽의 미카는 규제 중심과 유럽 통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제도 자체가 사실 모두 자국 시장을 넘어서 글로벌 결제 질서와 이제 경쟁 구도까지 바꾸고 있다는 점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죠. 지금까지는 미국이랑 유럽 등의 글로벌 규제 동향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먼저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이제 CBDC 연구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은행 중심의 점진적 도입 모델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이제 초기에는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발행을 하기보다는 기존 은행과 금융기관이 주도하는 구조로 가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위원회인데요. 금융위가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올해 2025년 10월까지 제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 법안에는 이제 발행, 유통, 그리고 상환 규정까지 포함해서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려는 구상이 담겨 있습니다. 또 민간 쪽을 보면 이제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들의 움직임도 있는데요. 일부 기업들은 이미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 검토를 공식화했고
향후에 이제 결제, 뭐 송금, 온라인 커머스 같은 서비스에 연동해서 소비자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제 이러한 흐름을 종합해서 한국의 시장 구조를 전망을 해보면 초기에는 아무래도 은행과 금융기관이 주도를 하면서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제 이후에 법제화가 뒷받침이 되면 시범 도입을 거쳐서 점차 민간 기업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페이먼트 기능을 중심으로 한 주요 프로젝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스트라이프입니다. 스트라이프는 온라인 결제를 제공하는 세계적인 기업인데요. 쉽게 말하면 인터넷 가맹점 단말기 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2024년에 스트라이프가 USDC 결제 지원을 다시 시작했는데요. 이 말은 곧 다양한 블록체인에서 상점이 USDC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 스트라이프가 스테이블 코인 파이낸셜 어카운트라는 상품을 출시해서 마치 글로벌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101개국의 기업들이 이 계좌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보관하고 또 송금하고 또 결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제 스트라이프는 단순히 기능을 붙인 게 아니라 150개국 이상을 커버하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 코인을 기본 옵션으로 넣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제 카드 결제에서 뭐 수수료가 한 2, 3% 정도 나가는 거랑 비교를 하면 수수료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죠. 이제 스트라이프는 웹2 상점과 웹3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비자죠. 비자는 전 세계 카드 결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카드를 긁으면 그 뒤에서 은행 간 정산을 해주는 네트워크가 바로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자가 이 정산 과정 중의 일부를 USDC로 처리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솔라나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속도와 비용 결감을 현재 검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제 크립토닷컴과 협력한 사례가 있는데 예전에는 해외 가맹점과 거래를 할 때 프리펀딩, 이제 미리 외화를 넣어두는 과정이 꼭 필요를 했는데 USDC 정산을 활용을 하면서 이 부담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쉽게 비유를 하자면 기존에는 해외 송금을 할 때 뭐 큰 트럭에 현금을 실어서 뭐 미리 보내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인터넷 뱅킹으로 즉시 달러를 보내는 것처럼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이 비자가 이런 파일럿을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단순히 신생 프로젝트가 아니라 전통 금융 자체에서도 핵심 레이어로 실험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페이팔인데요. 페이팔이 직접 PY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더리움 기반이었고 현재는 솔라나랑 이제 더 나아가서 아비트럼 같은 레이어 2 체인으로도 확장을 했습니다. 이 솔라나에서 토큰 확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크아웃이랑 개발자 통합 툴을 제공하고 페이팔 지갑 내부에서 보유자 리워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량 이상의 PYUSD를 보유하면 보상을 주는 구조인 거죠. 이건 마치 이제 기존의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혜택을 통해서 사용자 충성도를 높였던 점과 비슷한데요. 다만 그 포인트가 아니라 달러랑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페이팔은 멀티체인 지원을 통해서 사용자와 개발자 모두에게 더 빠르고 저렴한 거래 경험을 주고 있고 자사 결제 생태계에서 이제 PYUSD가 디지털 달러처럼 쓰이도록 현재 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서클의 크로스 체인 트랜스퍼 프로토콜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체인 간의 화폐를 전송을 하려면 브릿지를 써야 했는데요. 이 브릿지 자체가 임시 복사본을 다른 체인에 만들어주는 방식인데 보안 사고가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신뢰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이 CCTP가 이 문제를 원래 체인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시면 원래 체인에서 USDC를 소각을 하고 가는 목적지 체인에서 새로 민팅을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복사본이 아니라 실제 코인을 이제 체인 간 순간이동 시키는 구조라고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하이퍼리퀴드나 세이 같은 레이어 1 체인에서 이미 본격적으로 사용 중이고 전송 속도 진짜 수분에서 수초 단위로 줄어들었죠. 이 구조 덕분에 결제와 자산 이동에서 보안성과 신뢰성이 강화되고 동시에 다양한 체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솔라나페이인데요. 이 솔라나페이는 스테이블 코인을 직접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USDC를 활용해서 상점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결제 인프라입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점에서 솔라나페이 SDK를 이용해서 결제를 붙일 수가 있고, 샤피파이 플러그인을 통해서 여러 국가 상점에서 적용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가장 큰 장점은 실시간 정산과 아주 낮은 수수료, 그리고 이제 지갑 간에 직접 연결이 된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존의 카드 결제는 뭐 카드사나 PG, 은행 등 여러 단계를 거쳐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솔라나페이는 현금 거래처럼 즉시 주머니에서 주머니로 돈이 넘어가는 구조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결제에서 그치지 않고 리워드 프로그램이나 NFT 보상, 뭐 로열티 캠페인까지 연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 글로벌 브랜드들이 이런 마케팅 프로그램을 현재 솔라나페이에 붙이고 있습니다. 이 솔라나페이는 결제를 넘어서 브랜드랑 소비자의 새로운 접점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체인 브랜드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 5가지 사례를 보면은 모두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현재 결제와 정산의 실제 운영 단계로 가져오고 있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단순히 암호자산 투자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 잡고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가진 장점과 동시에 리스크에 대해서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비용과 속도입니다. 뭐 국제 송금이나 카드 결제를 해보시면은 뭐 수수료가 3%에서 뭐 많게는 7%까지도 붙고 돈이 들어오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이제 뭐 70%에서 90%까지 줄어들고 정산이 사실 거의 실시간이 되죠. 특히 해외 소액 송금이랑 뭐 국경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이 효과가 체감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개방성과 접근성입니다. 전통 금융계좌가 없어도 스마트폰 지갑 하나만 있으면 24시간 365일 글로벌 결제망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은행 창구가 닫히는 시간이나 뭐 주말, 공휴일도 큰 상관이 없죠. 특히 이제 금융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프로그래머블 머니라는 점인데요.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조건부로 지급을 하고 자동 청구나 분배 같은 로직을 코드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월세를 매달 자동으로 송금을 하거나 뭐 매출의 일정 비율을 세금 계좌로 자동 분배하는 기능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이제 기존 금융 인프라에서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서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서 더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멀티 통화와 멀티 체인인데요. 뭐 USDC나 USDT 같은 달러 기반 토큰뿐만 아니라 뭐 유로, 뭐 엔, 홍콩 달러 같이 지역 통화 페그 토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CCTP나 CCIP 같은 프로토콜을 통해서 여러 체인을 오가며 사용을 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사용자의 선택권 또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점만 있는 거 아닌데요. 스테이블 코인에는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첫 번째는 이제 페그 붕괴와 신뢰 리스크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테라루나와 같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붕괴 사례가 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실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준비금 투명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매달 외부의 보증을 공개를 하고 규제 당국이 상환권 또 이제 즉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현금화를 해주는 규정을 공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ML과 제재 준수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경을 쉽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에 자금 세탁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FATF가 각국이 트래블 룰을 거쳐서 철저히 적용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는 송금 주소를 이제 스크리닝을 하고 이상 거래를 오라클 기반으로 경고를 하는 시스템이 점점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장 집중과 네트워크 종속입니다. 특정 토큰이나 이제 특정 체인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면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클의 CCTP나 체인링크의 CCIP와 같은 크로스체인 기술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제 특정 거래소나 특정 네트워크에 종속되지 않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화 정책이랑 금융 안정 리스크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나치게 커지면은 현재 웹2에서 진행되는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약화될 수가 있고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때문에 유럽은 미카, 뭐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도 각각의 제도를 만들어서 상환, 준비, 감독 체계 등을 법으로 정착을 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제 민간이 발행을 하더라도
공공 규제의 틀 안에서 운영이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앞으로의 핵심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그냥 제도화와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신뢰를 할 수 있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성장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 전략과 전망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현실 경제 표준화입니다. 네,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현실 경제의 표준 결제 방식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이제 결제나 카드나 계좌 기반이 기본이지만 점차 온체인 실시간 정산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현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 국경을 넘는 크로스보더 결제나 소액 거래인 마이크로 페이먼트 분야에서 그 효과가 아마도 극대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따라서 이제 비자나 스트라이프 같은 대형 네트워크와 프로세서들이 현재 확장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이 도입할 때 느끼는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살짝 이제 비유를 들어보자면 뭐 인터넷 초기에 이메일이 선택이 아니라 거의 표준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 결제가 글로벌 기본 옵션이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기업과 국가의 전략 변화인데요. 뭐 홍콩이 라이선스 제도를 본격 도입하면서 전통 금융사인 이제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기관들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도 직접 참여를 하기 시작합니다. 앞으로는 이제 은행과 핀테크가 뭐 합작 법인을 세운다거나 카드사가 발행 정산 체계에 들어오는 흐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급 준비금이나 상환 감사 체계가 자리를 잡게 되고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프로젝트에 의존했던 신뢰를 제도권 금융이 이제 보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점차 금융기관과 국가가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터페이스 혁신인데요.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히 지갑에서 송금하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API랑 SDK가 많이 제공이 되면서 기존의 커머스 시스템 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청구나 정산이 이제 기본 기능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건 이제 과거 카드 단말기가 ERP에 연결이 되었던 것처럼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지갑이 ERP에 기본 연동이 되는 환경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상호 운영성과 보안입니다. 뭐 CCTP 같은 네이티브 크로스체인 전송 방식이 브릿지에 대한 리스크를 제거를 하면서 체인 간 이동을 빠르고 안전하게 만들고 있죠. 또 체인링크 CCIP 같은 기술이 데이터와 자금을 동시에 전송하는 표준으로 자리 잡으면서 뭐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계약, 뭐 결제, 보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인프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단순한 토큰 송금에서 안전하고 통합된 글로벌 결제 레일로 현재 업그레이드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미래는 현실 경제 표준화, 즉 카드 대신 온체인 정산이 이루어지고 기업 국가 전략, 금융기관이 이제 직접 참여를 하며 인터페이스 혁신, 즉 ERP 커머스의 내재화가 되고 마지막으로 상호 운용 보안, 현재 이 크로스체인 기술과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이 네 가지 방향으로 뚜렷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 글로벌 결제 인프라의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GitHub 주소는 페이먼트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디앱을 통해서 실습을 해볼 수 있는 GitHub 주소인데요. 제가 이걸 작업을 하다가 크레딧 코인 테스트넷으로 변경을 해놔서 아마 크레딧 코인 테스트넷 토큰이 없으신 분들은 트랜잭션 실행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슬랙 채널에 제가 댓글을 달아놓을 테니까 거기다가 본인의 지갑 주소를 써주시면 제가 크레딧 코인 테스트넷 토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을 받은 후에 이제 의존성 설치를 하고 프로젝트를 실행해 보면 아마 정상적으로 페이먼트 트랜잭션이 실행되는 것을 실행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이상으로 스테이블 코인 페이먼트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중간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전달을 조금 드리자면, 문샷 유니버스라는 크레딧 코인의 이제 아시아 전역 로컬 이벤트를 하고 있고, 오늘 이 강의도 그의 일환이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11월 8일 도쿄 구글 캠퍼스에서 열리는 이제 글로벌 데모데이까지, 그러니까 해커톤이죠. 해커톤까지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무려 10밀, 어, 10밀의 이제 투자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빌더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제가 이제 남겨놓은, 여기 채팅 보시면은 제가 이 웹사이트, 이 웹페이지를 올려놨거든요. 고정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확인하시고, 꼭 이제 도라엑스 가셔서 해커톤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또한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가까운 9월 22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가오는 이제 9월 22일에 크레딧 코인 문샷 아이디어 스페이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어 톤입니다. 해커톤보다는 훨씬 문턱을 많이 낮춰서 정말 웹3를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오셔서 같이 이제 아이디어 나누고 좀 더 배우고 이제 또 옆 사람이랑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참여 혜택, 리워드가 빵빵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는 사실 이제 KBW 좀 티셔츠 컬렉팅 하러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티셔츠가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티셔츠, 가방, 모자 등 참여하시면 이제 제공 드리고 나가는 길에 제공 드리고 네트워킹 미션 보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팀빌딩만 완료가 되더라도 이제 1만 원 상당의 스타벅스 쿠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어, 간단한 아이디어가 나와서 아이디어 제출만 해도 20에서 30달러 상당의 CTC 크레딧 코인을 제공드리니까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오셨다가 가실 때는 두 손 무겁게 돌아가실 수 있는 어, 댁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제 지금 우리 구글 이거에 이제 채팅 보시면은 이 신청하기 보실 수 있으니까 이 웹페이지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소통 채널은 슬랙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발표자분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그러면 잠깐만요. 발표해 주세요. 네. 음, 준비되면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입니다. 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앞에서 이제 준하님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잘 발표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번에 ERC4337이라는 것을 이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ERC4337은 좀 너무 좀 어려운 단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생소한 단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막 ERC 땡땡땡 이런 거 보시면 약간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도 막 들고 생소하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ERC라는 거는 그 이더리움 리퀘스트 폴 커맨드의 약자로 이더리움에 뭔가 새로운 표준이나 그러니까 기술에 대한 표준을 제안할 때 붙이는 형식을 말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뭐 IT에서 SMTP나 뭐 SMTP나 뭐 SNMP 같은 프로토콜도 RFC라고 들어보셨죠? 그런 RFC 같은 표준 규격에 의해서 먼저 제한이 되고 생성된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더리움에서도 뭔가 새로운 기술을 딱 낼 때 그냥 어 갑자기 0에서 100으로 갑자기 딱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고 그 제안된 게 뭔가 투표로 뽑히고 네, 검토가 돼서 이제 나타난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ERC20 토큰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도 이제 ERC20이라고 그 토큰에 대한 표준이 먼저 제한이 되고, 예, 생성된 그런 표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ERC71 NFT 많이 들어보셨죠? 이 NFT 또한 이 72라는 표준이 만들어져서 생겨난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RC가 계속 여러 가지 있던 중 이때 계정 추상화라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채택이 돼서 이제 ERC 4337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ERC 뭐 땡땡땡을 제안을 하면 그냥 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포럼이나 깃허브에 논의가 되고 일단 그 논의된 게 EIP 번호가 할당이 됩니다. 이 할당된 것이 이제 커뮤니티의 피드백이 오고 가고 이 오고 가고 동시에 나중에 이제 검토가 완료가 되고 이제 채택이 되면은 이제 ERC 땡땡땡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EIPS ethereum.org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제한된 다양한 이더리움에 대한 기술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그 번호가 있고 그 번호 오른쪽에는 그 번호에 대한 제목, 기술에 대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그 기술 표준을 제안한 사람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eips.ethereum.org에 가보시면은 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ERC4337인 이 Account Abstract Using Altman Pool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신 풀네임은 Account Abstraction 플러스 Using Altman Pool인데 여기서 말하는 Using Altman Pool은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더리움을 접하다 보면 두 종류의 계정이 존재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externally owned account인데요. 즉 개인이 소유한 그냥 일반적인 지갑 계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메타마스크 코인 송수신할 때 메타마스크 쓰시죠? 그런 메타마스크와 아니면 뭐 하드웨어 월렛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프라이빗 키만 있으면 지갑을 운용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만약에 이 지갑에 개인 키만 있으면은 사용자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할 때 직접 트랜잭션을 발생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의 또 다른 어카운트에서는 이제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있습니다.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담긴 계정으로서 그러니까 그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가 있으면 가지고 있는 그 계좌가 있거든요.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CA 같은 경우는 이 EOA 즉 일반 지갑과 다르게 직접 트랜잭션을 발생 못합니다. 즉 외부로부터 트랜잭션을 받아서 온리 코드를 실행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컨트랙트 어카운트가 원하는 대로 수행을 할 수 있지만 그 원하는 내용을 미리 코드를 정의를 해서 그 정의한 코드로만은 동작이 됩니다. 특징이 있고 그래서 이 미리 정의된 코드로만 동작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코드가 다양한 로직 기반으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은 뭐 조건부로 송금, 예를 들어서 뭐 화요일만 송금이 가능하게 한다 이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CA주를 예제를 들면은 저희가 이전 발표에서 봤던 그 유니스왑 V3가 가지고 있는 그 풀 컨트랙트가 있는데 그 컨트랙트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예제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EOA의 이제 특징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에서 먼저 첫 번째로는 프라이빗 키에 의존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키를 잘 사용하고 있다가 뭐 포맷이 됐어요. 그러면 컴퓨터 포맷을 했는데 그럼 키 분실할 케이스가 있겠죠. 그 키 분실 시 만약 자산을 복구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only 이게 지갑으로서 단순 수동으로 송수신만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트랜잭션을 할 때마다 직접 이 지갑 주체로 가스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뭐 무료로 사용을
가스비를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같은 세대가 만약에 웹3 지갑을 사용한다. 그러면은 키가 뭐야? 뭐 가스비도 뭐야?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계속 나오고 그것들을 운용하면서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반면 이제 CA의 불편한 점은 뭐가 있냐? 먼저 수동적 계정이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직접적으로 트랜잭션 발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항상 그 EOA가 개인 지갑이 호출을 해야지만 그 CA 안에 있는 코드가 호출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아무리 그 CA 안에 돈이 잔액이 남아 있어도 어, 가스비를 지불을 못합니다. 즉 EOA에 의존해서 EOA에 의존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아무래도 코드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잠시만 뭐 알람 떠가지고요. 예, 그럼 그 코드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코드에 누구나 볼 수 있겠네. 만약 그 코드에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코드를 좀 악용해서 내 계좌로 돈을 볼 수 있겠네. 그렇게 하면은 그 계좌에 있는 돈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누구에게나 이제 송수신할 수 있다는 그런 코드 취약점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게 단순 지갑 용도로는 사용하기에 너무 직접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 올려야 되고 그런 진입 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 EOA와 CA의 장단점을 좀 활용한 어브스트랙 어카운트가 도입해보자라고 해서 그게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했고요. 즉 이제 EOA와 CA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장점을 각각 극복을 해서 그 장점을 활용을 해서 모든 어카운트가 이제 스마트 컨택트처럼 동작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어카운트 어브스트랙션에 대한 개념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EOA와 CA의 그 장단점을 극복한 것이 이제 어카운트 어브스트랙션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 어카운트가 스마트 컨트랙처럼 동작되길 원할까요? 즉 이제 어카운트가 왜 스마트 컨트랙처럼 되면은 어떤 장점이 생길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저희 전통 금융은행 계좌와 기존 메타마스크와 같은 EOA 장단점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금융 계좌를 보면은 일일 한도 금지 제한 기능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피싱 같은 위협에 노출돼서 그런 제한을 줄 수 있는데, 근데 기존 EOA는 그런 제한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자기 계좌에서 뭔가 25일마다 특정 뭐 월세를 내거나 그럴 때, 자동이체 기능을 제공하지만, 기존 EOA는 그런 정기 자동이체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큰 건데, 전통 금융 계좌는 뭐 비밀번호 잃어버리면 뭐 은행에 가서 대차할 수 있는데 기존 EOA는 비밀키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요즘 옛날에는 뭐 폰뱅킹 할 때 수수료를 냈지만 요즘은 안 내잖아요. 근데 이 기존 EOA도 수수료를 뭔가 무료로 만들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 금융은행과 기존 EOA 비교를 해보면 단점이 많죠. 그래서 이 어카운트가 스마트 컨트랙처럼 동작되길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존 지금 위에 보시면은 그 비트코인의 지갑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은 기능도 그냥 통수신만 되고 제한된 기능이죠. 그리고 보면 딱 UI도 복잡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어려운 접근성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밑에는 토스 은행인데요. 이 토스처럼 뭔가 UI도 편하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만들면은 다양한 사용자들이 웹3를 접근하기 편하겠다라고 해서 즉 이제 사용자 그 경험, 즉 UX를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 어카운트 어브스트랙션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건 한 번에 딱 도입이 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히스토리가 있는데요. 먼저 EIP 86이라는 것이 도입돼서
이게 처음에 어카운트 어브스트랙션이라는 게 EIP86에 도입됐습니다. 논의가 됐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뭔가 한계점이 있어서 이제 다시 새로운 방식인 이제 새로운 트랜잭션 타입을 도입해서 이 어카운트 어브스트랙션을 도입해보자 라고 이제 제안이 됐는데 이것 또한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ERC4337이라는 게 제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EIP86은 2017년에 먼저 제안된 건데요. 이 제안자는 먼저 비탈릭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네, 이더리움의 창시자죠. 그래서 이 비탈릭이 사용자 계정을 보니까 지금 너무 기능이 한정적이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처럼 뭔가 기능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상을 어떻게 했냐면 그 지갑 계정에 커스텀 로직을 가능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네, 아예 이더리움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즉 이제 한계점이 네트워크가 이제 기존 지금도 EOA가 ECDSA 검증을 갖고 있는데 그 검증을 아예 구조를 버리고 코드 실행 기반 검증 구조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즉 프로토콜 자체를 다 변경시켜야 됩니다. 하드포크급 변화가 더 네, 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드포크라는 거는 그 숟가락 젓가락 할 때 포크가 아니고 그 블록체인 프로토콜 기존의 버전과 이제 호환되지 않게 아예 싹 다 변경해서 네트워크 전체가 새 규칙으로 이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드포크가 이루어지면은 기존 채굴하는 사람들은 채굴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다 바꿔야 되고 그리고 기존 지갑을 만들었던 사람도 구조적으로 다 변경시켜야 되고 네, 그런 한계점이 있어서 네, 이거는 이제 제한만 되었고 그 다음에 2938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비탈릭 외에 4명이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제안했냐면 기존 이더리움의 트랜잭션을 밑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새로운 필드, 뭐 이니코드, 밸리데이션 가스, 페이마스터 같은 것을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할 때 이 필드를 활용하는 그 밸리데이션 단계를 추가해서 그 지갑이 커스텀 로직을 실행 가능하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이것 또한 프로토콜 레벨 큰 변경이 필요합니다. 즉 하드포크급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제한이 됐지만 결국 부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좀 극복한 게 ERC4337인데요. ERC4337의 풀네임은 Account Abstraction Using Altman Pr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비탈릭 외에 6명이 함께 제안을 했고 이거는 그 전에 두 개와 다르게 프로토콜 변경 없이 즉 하드포크 그런 거 없이 계정을 추상화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 뒤에서 좀 더 설명을 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트랜잭션 대체 구조체 그러니까 기존 트랜잭션 앞에 본 노란색과 같이 그런 것을 대체하는 그 구조체라는 것을 유저 오퍼레이션을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그 특수 노드, 이제 번들러라는 노드에게 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이더리움 채굴할 때 포스 채굴하는 그 노드처럼, 일반 서버처럼 그 유저 오퍼레이션을 처리할 수 있는, 채굴 노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특수 노드인 번들러에게 전달을 하면은, 그 번들러는, 이 ERC4337을 지원하는 이 스마트 컨트랙,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스마트 컨트랙인데, 그 스마트 컨트랙에 전송합니다. 그럼 그 엔트리 포인트는 그 수신을 받겠죠. 그 받으면은 이제 그 받은 내용에 따라서 그 스마트 월렛의 밸리데이트와 이제 execute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됨으로써 이제 어카운트 어블트의 기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로토콜 레벨 큰 변경 없이 이제 어카운트 어브스트랙션을 구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요 가능하게 된 이유는 이 번들러가 프로토콜 변경 없이 자신이 오프체인에 있는 것을 온체인에 올려줌으로써 이제 가능하게 된 거고 주요 세 가지 이 ERC4337의 주요 세 가지 포인트는 이제 유저 오퍼레이션과 번들러
그리고 엔트리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확장이 되면은 뭐 어그리게이터와 페이마스터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ERC4337에 대해서 자세히 좀 흐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떤 유저가 그 스마트 월렛 앱, 이 스마트 월렛 앱은 ERC4337을 지원하는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스마트 월렛 앱을 깔아서 특정 EOA 계좌, 즉 그냥 일반 계좌에다가 10 이더리움 송신 버튼을 클릭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 월렛 안에서는 이 스마트 월렛은 개발자가 개발했겠죠. 그럼 그 안에서 그 개발자가 SDK 기반으로 유저 오퍼레이션 내용을 만듭니다. 이 유저 오퍼레이션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기입되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이 유저가 보내려는 금액 그리고 어디로 보낼 건지 그리고 이 스마트 월렛에서 돈을 이체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하는 그런 서명값 등등이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 박혀 있는 게 이제 유저 오퍼레이션이고 그 유저 오퍼레이션을 이제 알트 mem풀에 보냅니다. 아까 아까 그 풀네임 보시면 뒤에 using alt mem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alt mem풀은 alt는 alternative mem풀입니다. 기존 채굴에서도 mem풀을 쓰는데 이것도 그 개념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 alternative 대안 mem풀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고요. 이 mem풀은 이 번들러라는 그 노드가 만들어 번들러들이 이제 mem풀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mem풀을 구성하고 있는 번들러가 이 유저 오퍼레이션을 받고 그 하나의 번들러가 이 유저 오퍼레이션에 있는 오프체인의 내용을 이 엔트리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면서 온체인에 올립니다. 엔트리 포인트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할 때 이제 엔트리 포인트의 핸들러 옵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서 트랜잭션이 발생되고요. 그리고 그 엔트리 포인트 스마트 컨트랙은 그 스마트 월렛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크게 두 가지 함수가 호출되는데 먼저 밸리데이트 함수가 호출되는데요. 이 밸리데이트 함수는 이 유저 오퍼레이션 값 기반으로 이게 정말 실행이 가능한지를 검증을 합니다. 이게 정말 권한이 맞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 보낼 수 있는 금액인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execute 하는데요. 앞에서 이제 검증을 했으면은 이 execute에서는 이 검증한 내용 기반으로 송금을 합니다. 그럼 이 스마트 월렛의 스마트 컨트랙트는自動적으로 금액을 이제 EOA에게 송신하게 됨으로써 정상적으로 이제 EOA에게 송신이 되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 월렛에서 그냥 버튼을 딱 눌렀는데 EOA로 딱 뒤에 있는 내용이 안 보이고, 즉, 추상화가 되어서, 그냥 사용자는 일반 토스 앱처럼 그냥 송수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과정이 이제 ERC4337의 기본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페이마스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저희 그 웹2의 기존 은행들 보면은 어, 수수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ES437에도 페이마스터라는 것을 도입해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원래에서 보면은 가스가 뜹니다. 근데 이 페이마스터를 도입하게 되면은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엔트리 포인트 단에서 이 페이마스터라는 것을 도입을 시켜서 가스비를 대신 지불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장점은 예를 들어서 특정 NFT 보유자만 수수료를 무료로 만들 수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음, 사용자의 그 특정 주소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사용자만 딱 집어서 그 사용자에게 돈을 보낼 때 수수료가 들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마스터에 대해서 간단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이제 EOA 계좌에서 10 이더리움 송신을 버튼을 클릭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유저 오퍼레이션에 기존과 좀 차별점이 이 페이마스터 엔드 데이터라는 필드가 추가됩니다. 이 페이마스터 엔드 데이터는 그 페이마스터가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어, 값이고요. 그래서 이 값이 어, 엔트리 포인트까지 전달이 되면은 이 엔트리 포인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죄송합니다. 엔트리 포인트 스마트 컨트랙트는 먼저 이 밸리드 유저 옵스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값 기반으로 검증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페이마스터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이 페이마스터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려면 그 유저가 내야 되는 수수료를 이 페이마스터 스마트 컨트랙이 대신 내게 하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페이마스터가 가스비를 대신 낸 다음에 수수료를 내지 않은 상태에서 어, 유저 오퍼레이션 감 기반으로 송금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는 이 스마트 월렛 앱을 사용함으로써 가스비를 내지 않고 일반 지갑으로 통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리게이터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제 어그리게이터의 주요 목적은 이제 오퍼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유저 오퍼레이션이 뭔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 밸리드 각 오퍼레이션마다 밸리드 유저 옵스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돼서 즉 서명 검증을 계속해야 되게 돼서 각 유저 오퍼레이션마다 가스비가 소비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그레게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이 유저 오퍼레이션이 해야 될 서명 값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BLS 같은 동일한 이제 서명 스킴을 한 번에 묶어서 검증을 해서 이 하나의 이 유저 오퍼레이션들을 하나의 블록 안에 처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유저 어그레이터가 어그레이터에 적용할 수 있는 서명 알고리즘은 정해져 있습니다. 기존의 지갑이 사용하고 있는 뭐 ECDSA 같이 사용을 못하고 이제 BLS와 SCNOR 이 서명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알고리즘의 특징들은 합성 서명으로 결합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유저 A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서명하려면 먼저 첫 번째 서명 체크, 두 번째 메시지 오면 두 번째 서명 체크, 이런 식으로 각 메시지 올 때마다 서명을 체크해야 되지만 이 합성 서명을 이용하게 되면은 각 서명을 먼저 한 번에 싹 모은 뒤에 합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합성된 서명을 한 번에 검증함으로써 단 한 번의 검증을 통해서 여러 서명의 유효성을 한 번에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그리게이터가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그리게이터가 도입된 그 ERC433의 흐름을 보면은 먼저 유저가 스마트 월렛에서 EOA 계좌에 12더 송신을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이 스마트 월렛 앱에서 유저 오퍼레이션 안에 이 어그레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넣고요. 그리고 이 번들러가 이 유저 오퍼레이션 안에 어그리게이터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유저 오퍼레이션이네. 그럼 그거끼리 유저 오퍼레이션들끼리 모읍니다. 번들러가. 그리고 모아서 서명을 합성을 합니다. 합성을 하고 이제 그다음 합성을 한 뒤에 이제 엔트리 포인트 스마트 컨트롤을 호출을 하고요. 기존과 똑같이. 근데 바로 이제 스마트 월렛에 스마트 컨트롤을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어그리게이터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어그리게이터의 스마트 컨트랙트는 이 오퍼레이션들의 합성 서명값을 한 번에 검증을 하게 되고 그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스마트 월렛의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 익스큐트를 통해서 12더를 정상적으로 송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ERC433 어그리게이터를 도입해서 어그리게이터를 통해서 기존의 가스비를 많이 드는 것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ERC433도 이렇게 장점이 많아 보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보시면 앞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호출하고 스마트 컨트랙트를 호출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컨트랙트를 호출하다 보니 가스 비용이 기존 지갑보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E는 EO에 대비 가스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계점도 있어서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이제 레이어 2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롤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롤업은 그 레이어 2에서 발생된 트랜잭션을 압축해서 한 번에 L1에 업로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이제 롤업 기반 레이어 2를 사용해서 이제 가스비를 좀 더 절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실행은 직접 L2에서 하지만 기록은 L1에서도 기록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안성에도 유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카운트 어브스트랙션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거를 구현할 때 참고해야 될 사항 간단하게 세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계좌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보안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 엔트리 포인트는 스마트 월렛의 컨트랙트의 트랜잭션을 실행하는 호출하는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스마트 월렛의 컨트랙트를 호출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서명 검증하는 주체를 엔트리 포인트가 아닌 스마트 월렛 쪽에서 직접 검증하도록 구현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사진을 보시면은 스마트 월렛에서 이 밸리드 이 서명을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그 월렛 안에서 이제 구현을 해야 되고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 스마트 월렛에서 논스를 검증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논스라는 거는 그 트랜잭션의 고유 일련 논스라는 거는 트랜잭션의 고유 일련 번호라는 것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엔트리 포인트는 중개자일 뿐 신뢰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ERC4037을 구현을 할 때 스마트 월렛의 컨트랙트가 직접 논스를 관리를 하도록 구현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논스를 직접 뭔가 엔트리 포인트가 뭔가 관리를 하거나 아니 스마트 월렛에서 검증을 하지 않는다면은 공격자가 그 유저 오퍼레이션을 계속 똑같은 걸 계속 만들어서 여러 번 재송함으로써 악의적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이거 같은 거는 도스 취약점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 아까 그 번들러는 유저 오퍼레이션을 받아서 오프 체인에 있는 것을 온 체인에 처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프 체인에 있는 것을 온 체인에 올리기 때문에 번들러 노드가 가스비를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해야 됩니다. 먼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먼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트랜잭션이 그 스마트 월렛의 트랜잭션이 끝나면은 그 번들러에게 다시 보상을 주는 건데 만약에 스마트 월렛에 돈이 없는데 번들러에게 야 이거 처리해줘 라고 하면은 번들러는 그냥 뭐 상관없이 그냥 받자마자 오프체인에 있는 거 온체인에 올리게 됨으로써 올리게 되고 나중에 처리해줄 때 돈이 없다는 것을 확인돼서 그냥 그 스마트 컨트롤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번들러 입장에서는 손해겠죠. 그냥 이게 실패는 됐지만 어쨌든 자신이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오프체인에 있는 것을 온체인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명 검증을 할 때 먼저 이거를 검증을 수행하기 전에 이 계좌에 있는 잔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번들러가 가스비만 소요되는 그런 불상사를 없앨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비탈릭은 1년 전이죠. 비탈릭이 1년 전에 ERC4037에 대한 글을 올렸는데 이제 비탈릭이 뭐라고 올렸냐면 이 탈중화된 수수료 시장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자가 그 가스비 때문에 아무래도 웹3를 사용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상상치를 이용하게 되면은 수수료 대납 같은 것을 통해서 웹3 진입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이더리움 채굴을 보면은 단순히 그 포스 방식으로 채굴하는 노드밖에 없는데, 만약에 ERC4337을 이용하게 되면은 그 번들러라는 어, 노드도 채굴을 할 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뿐만 아니라 뭔가 번들러와 같은 개념이 추가돼서 누구나 채굴에 대한 자유 경쟁 시장이 형성이 될 수 있다고 이제 어피스텔링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누구나 경쟁 시장에 참여됨으로써 웹3를 사용할 수 있게 편하게, 즉 웹2처럼 누구나 편할 수 있게 어, UX가 UX가 개선된 지갑이 형성될 수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스키님, 그 발표 끝났는데 정리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제가 마이크를 끄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네요. 아이, 그런. 아, 네. 아이고, 참네. 네, 여러분, 오늘 강의 여기까지였고요. 정말 흥미롭고 알찬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는 거는 이걸 보여드리면서 다 말을 했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샷 유니버스 11월 8일 해커톤까지 이어지는 긴 여정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아시아 전역에서 로컬 이벤트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0밀리언 10밀리언 달러의 이제 투자 기회가 있으니까 꼭꼭 이제 채팅창에 있는 주소로 가보셔서 도라익스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다음으로는 이제 9월 20일 다가오는 크레딧 코인 문샷 아이디어 스페이스. 정말 이제 웹3 자신이 없어도 혹은 이제 팀이 없어도 일단 오셔서 팀빌딩도 하시고 네트워킹도 하시고 무엇보다 이제 빵빵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역시 채팅창에 실시간 채팅으로 소통할 수 있는 슬랙 주소 남겨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